네, 더 이슈입니다. 먼저 주제 보겠습니다. 네, 어제 정부 측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제네릭 약가를 4등제로 바꾸겠다라는 확정 발표가 나왔는데요. 제약주 그리고 바이오 쪽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오늘 분석하겠습니다. 제네릭 의약품 약값을 이제 차등적으로 깎아내리겠다라는 그 골자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제약업계에서는 수익이 축소가 될 거다. 그리고 시장 진입을 제한한다라면서 볼멘 소리 내고 있고요. 반대 성명도 오늘도 많이 나왔습니다. 핵심 골자는 최대는 50%대까지 가격이 이제 낮아진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런 정부의 방침은 2012년 이후에 7년 만에 처음으로 나오면서 약가 제도를 제대적으로 손질하겠다라는 정부의 움직임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신약 개발을 하지 않고 무임승차하려는 제약사를 좀 철퇴하겠다라는 의지가 강력히 반영된 부분이 아닐까 시장에서는 해석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게 또 이제 대응하는 입장에서는 중소형 제약주들이 많이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을 지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허준식 해설위원과 함께요. 조금 더 자세하게 내용 점검 도와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은 조금 생소한데 이게 약가제도 개편하는 핵심 내용을 조금 짚어보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내용들 보시면 일단 어제 보건복지부가 그 복제약, 그러니까 그 제네릭 의약품 약가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2012년 이후로 7년 만에 나온 개편 아니겠고요. 그리고 내용들을 보시면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제네릭 약값 산정 기준을 변경하기로 한 것인데요. 주 내용들을 보시면 현재는 동일한 제재와 동일한 가격 원칙에서, 그러니까 그간에 이제 일괄 약가이나 일괄 약가 방식이었었는데 제네릭 개발 노력에 따라서 앞으로는 가격을 차등화하는 원칙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 노력이라는 게 좀 추상적일 수 있겠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그 개발안에 들어가는 시간하고요, 비용, 그리고 이따 좀 더 살피겠습니다만 예전에 그 고혈압약에서 나왔던 발암물질 관련해서 원료 품질 관리, 그래서 책임성 강화 이런 부분들까지 이야기되고 있는 거고요. 이 개발 노력하에는 기준 여건들을 보시면 생동시험,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실시할 것, 그리고 등록된 원료의약품 AP를 쓸 것, 이 두 가지인데요. 이 두 가지 요건을 다 만족한 업체들은 현재와 동일하게, 그러니까 이들은 이 두 가지를 만족시키면 오리지널 대비로 현행 53.55%인 제네릭 약값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는 거고요. 여기서 생동시험, 그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이 조금 이제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주요 성분이 함량이 돼 있고 또 제형이 동일한 두 개의 약품을 어떤 사람들이 복용을 했을 때에 인체 내에서 그들이 동일한 효과를 내고 있는가를 입증하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성분을 가지고 만든 약을 투여를 했을 때에 사람들이 먹고 나서 같은 효과를 내는지를 보는 시험이 생물학적인 동등성 실험입니다. 대체로 그 효과는 흡수율, 그다음에 대사율, 분포, 그다음에 배설 관련해서 동등한지를 입증하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요거 지금 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원료의약품이 등록돼 있는 걸 썼는 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두 요건을 충족을 시키면 이 카피약은 약값을 현행 오리지널 대비 53.55%인 그대로 가져가고요. 이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충족을 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충족했다고 하면, 그러니까 원료의약품은 제대로 썼는데 생동시험을 안 했을 경우에는 53.55%에 85% 할인된 85% 수준이니까 15% 약가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 수준인 오리지널 대비 45.52%로 약값을 책정을 받게 될 거고요. 두 개 다 못했을 경우는 또 45.52%에 15% 인하 약가인 38.69%, 그러니까 오리지널 대비로 그 두 개 다 하지 않은 제네릭은 38.69%로 약값을 떨어뜨리겠다. 낮게 적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실제로 보니까 보건복지부가 좀 양보했다, 그러니까 제약업체 의견을 수용한 것이라고 그러는데요. 왜냐하면 그간에는 이 앞서 고려됐던 조건들을 채우지 못할 때마다 그 낮아지는 퍼센테이지가 최저는 지금 나와 있는 걸로는 두 개 다 없을 경우에도 오리지널 대비로 38% 수준에서 약값이 나오는데요. 원안은 30% 수준이었었대요. 그러니까 최저는. 그러니까 한 8% 정도는 보건복지부가 양보해 준 거고요. 제약업체들한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정 성분 시장에 20개 이상의 제네릭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그러니까 신규 등재하는 제네릭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의 등재 순서상으로 20번째 넘어가는, 그러니까 21번째부터는 이 두 가지 기준 요건 충족 상관없이 이런 거 무관하게 무조건 기존 최저가의 85% 수준. 아, 그러니까 21번부터는요? 예, 그러니까 그 현재 한 54% 수준에서 제네릭이 만들어져 있는데 네네. 그거 말고도 그 20번째까지 보면 이게 쭈르륵 나열해 봤을 때 그 중에서 가장 저렴한 약가가 있을 건데요. 네. 그 최저가의 85% 선에서 21번째부터는 결정이 되죠. 이렇게 했던 원인의 그 배경에 대해서는 워낙에 건강보험 등재되어 있는 약값들, 그러니까 20번째까지 그 제품 청구 비중이 거의 뭐 90%니까 100%로 봐도 되겠죠, 거의.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 벗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걱정 안 한다, 뭐 그러니까 신경 쓸 것 없다 이래서 이렇게 좀 결정을 한 것 같고요. 이 순서대로 가면 22번째 제네릭은 21번째 제네릭이 제일 저렴한 약값일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또 85%. 순차적으로 가다 보면 어쨌든 신규 진입자는 되게 힘들어지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거는 정책적으로도 제네릭 그만 카피하고 신약 개발에 좀 힘써라라는 걸 수도 있겠고요. 그러네요. 네, 직관적으로 보면 계속 약값은 떨어지는 거니까 그걸 벗어날수록 뭐 셀트리온 제약같이 신규로 이제 제네릭을 하려고 했던, 크게 해보려고 했던 업체들한테는 좀 부정적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결국에는 뭐 개발 노력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적용을 하겠다라는 게 핵심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오랜만에 손을 대거든요. 제도 개편에 나서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사실 약값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크게는 변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R&D 비용에 아까 그 생동 시험 할 때 일부 비용이 지출되겠지만 대체로 원료의약품을 쓰면서 규정을 준수하고, 죄송합니다. 그런 그 원료의약품 좋은 양질의 AP를 쓰고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네. 두 가지를 다 만족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약값 오리지널 대비 제네릭 53% 그대로 갖고 갈 확률이 높은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했던 이유들을 보면 네. 먼저 이제 표를 하나 보실 텐데 2007년 이전에는 뭐 한 거의 80%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다가 이제 15% 꺾여서 2007년부터 2011년까지도 이렇게 유지가 됐었고, 그 이후로는 또 21%이나, 그리고 나서 현행은 이제 14%이나 대체로 보면 이렇게 해서 대체적으로는 예전보다 오리지널 대비로 제네릭 약값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라고 그러네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1차적으로 약값이 인하의 추세인 것은 그 워낙에 이제 뭐 기술력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조금 더 뭐 투입된 자본 대비로, 그러니까 기술력이 좋아졌기 때문에 네, 네. 저렴하게 만들 수 있다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당국 입장에서는 약값이 그래도 좀 비싸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 비싸다는 것은 우리가 건강보험 재정 적립금 현황을 보시면 뭐 상당히 수십조 원대 흑자라고 하는데 왜 그럴까라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좀 길게 끊어서 보면 그렇지 않고요. 길게 생각해 봤을 때는 네. 지금 뉴스 플로우도 보시면 뭐 몇 년 만에 바닥난다 이런 얘기 많잖아요. 물론 이제 모든 건강보험 재정이 다 약값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그런 우려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1년 단위로 끊어서 보면 작년에 우리가 8년 만에 건강보험이 적자가 났답니다. 1,778억 정도 작년에 적자가 났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일부 언론에서는 문재인 케어 때문이다, 문재인 케어 탓이다라고 하는데, 네. 사실 우리가 많이 혜택을 받기 때문에 적자가 난 것은 인정은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2022년에 문재인 케어가 완료된다고 하는데, 그때 이후로는 누적 적립금이 뭐 11조 줄 거다라는 아주 비관론도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지금 정도나요? 대비로 거의 반토막 날 거라는 우려까지도 있어서요. 네. 이건 좀 너무 과한 그 비관론인 것 같긴 한데, 제 생각에는 어쨌든 그런 전망들이 있어서 좀 안 좋았었는데, 또 이제 고령화 추세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요. 크게 작용이 됐을 것 같아요. 예, 나라에서 좀 이걸 좀 겁을 내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지금 3분기, 작년 3분기 말 기준으로 보면 65세 이상 건강보험 적용 인구가 703만 명입니다. 우리가 한 5, 6천만 된다고 했을 때 상당히 꽤 높은 많네요. 포션, 전체 예. 인구수의 한 14%가 정도. 이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는 65세 이상 인구가 되고요. 그리고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6년 정도에 65세 이상 우리 노인 비율이 20%를 넘어서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10명 있거든요. 중에 앞으로 한 2명. 6년, 7년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이 65세 이상의 고령화로 네.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건강보험 지출의 38%가 이들 그 인구층, 그러니까 65 연령층, 65세 이상의 진료비로 사용되고 있고요. 만성 질환도 그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약값이, 만성 질환이면 바로 생각하는 게 약값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네. 그 비율도 늘어날 것이고요. 예전 자료이긴 합니다만 남성, 여성 모두 나이가 65세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처방약을
가져다가 복용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어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75세가 넘어가면 거의 70%. 예, 지금 그 보시는 정도나. 것처럼. 네. 예, 그러니까 10명 중에 8명은 75세가 되면 처방약을 정기적으로 복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높은 비율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네. 본인 부담금 같은 경우도 10에서 49만 원인 사람이 이건 이제 보험 나라에서 지원하는 거 말고요. 본인이 내야 되는 본인 부담금만 기준으로 봤을 때 네. 10에서 49만 원을 내야 되는 사람이 절반을 넘길 정도로 이 처방약에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 제가 예전에 무슨 TV 프로그램을 보다 보니까 국민 그 건강보험 그 공단 그분이 전직 이사장인지 현역 이사장인지 지금 기억은 잘 안 나는데요. 하여튼 그분이 나오셔가지고 네. 앞으로 한 10년 내에 고령화가 되면 약값을 대느라고 모든 국민들이 아주 그냥 힘들어질 거다. 라는 얘기를 들은 기억이 있거든요. 그만큼 이 약값에 대한 부담을 나라에서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이 관련해서 아마 기자가 물어봤든지 아니면 그냥 본인이 알아서 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광명석 보험약제 과장이 이번 개편안이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한 약가인하 목적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네. 복제약이 난립하기 때문에 그거 잡으려고 했다라고 그런 했는데, 의도다. 네. 네, 한편으로는 이런 재정 관련된 부분을 우리는 좀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그리고 발사르탄 관련해서도 좀 그런 부분들도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이게 중국 원료 의약품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 네. 고혈압약 주 원료였었는데 거기서 이제 발암 물질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규정 강화, 아까 제가 이제 뭐 전체적인 품질 관리 이 부분도 네네. R&D 노력에 들어간다라고 했는데요. 개발 노력에 이런 부분들도 좀 이번에 나왔던 그 규제 강화의 네. 한 배경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복지부는 아무튼 이제 이번 나왔던 개편안 관련해서는 이미 등재되어 있는 제네릭을 3년 유예를 하는데 이게 의미가 없는 것이요. 소급 적용을 합니다. 3년 끝나고 나면 다 돌아가서 다 해야 되기 결국에는, 때문에 네. 별로 의미는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신규 제네릭은 규정 개정과 동시에 일정 기간 경과하게 되면 건강보험 급여를 신청하는 제품부터 이제 개편안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바로 하거든요. 하반기에.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주 다양한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이 된 것 같네요. 좀 설명을 들어보니까 어쨌든 제약자 입장에서는 이게 뭐 썩 반가운 뉴스는 아닐 것 같은데, 물론 제약사의 어떤 규모라든가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달릴 것 같아서 네네. 가장 뭐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쪽과 별 영향이 없는 쪽 좀 나눠서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떨까요? 네. 예, 그 대우증권 BS 대우 쪽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이번 약가제도 변경이 당장 미칠 영향은 크진 않은 걸로 봤어요. 근데 주가는 먼저 반영하기 때문에 네. 주가는 반영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향후에 어떤 품목의 어떤 구조 조정이나 업체들 간에, 물론 중소형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쪽에 구조조정을 촉발할 재료일 것은 맞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아까 생동시험의 평균 비용이 한 2억 정도 들어간답니다. 네. 그러니까 제네릭이 예를 들어서 100개 있는 사람들은 네. 그 비용을 200억. 약값 인하를 그냥 맞을 건지 아니면 개당 2억씩 주고 생동시험을 해서 200억을 지출할 건지는 본인이 판단해야 되겠죠. 그 제약사가. 근데 어쨌든 그렇게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각사별로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질 거냐면 네. 매출이 안 나오는 미미한 약품들은 다 안 만들어 버릴 거라는 거예요. 예, 다 빠져나갈 거기 때문에 포기하고, 네. 거기에서 이제 그 빠져드는 만큼은 매출이 줄 거기 때문에 네. R&D에 동등성 시험 비용을 안 쓰려고 하면 매출이 줄고 쓰자니 비용이 늘고 하는 그런 약간 딜레마에 빠질 건데, 진짜. 어떤 소형 제약사한테는 어떤 또 좋은 재료는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나라에서 좀 아까 난립이라는 표현 썼다고 그러는데 약간 구조 조정을 하려고 하는 의지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상위 제약사는 뭐 직관적으로 봐도 영향이 미미할 것 같아요. 아마 이미 생동시험 다 하고 계실 것 같고 하고 있을 것 같고 원료의약품도 좋은 거 썼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봐서는 오히려 이제 상위 제약사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고, 신약 개발이 우수한 업체들한테는 오히려 이번이 뭐 좀 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우증권에서 보면 사실 우리가 몇 년 전만 해도 지금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한미약품 빼고는 신약 개발사가 전무하다 할 정도로 없어요. 한국에는 대부분 제네릭으로 알고 있고요. 일부 이제 뭐 유한양형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좀 한다고는 하는데요. 종군당도 그렇고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한미 빼고는 실제로 뭐 거의 다가 제네릭으로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미약품을 대우는 최선으로 주고 있는 것 같고요. 아직 네. 여전히. 그리고 올릭스나 파맵신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한금융투자는 동아에스티랑 한미약품, 종근당, 유한양행. 그러니까 한미 말고도 종근당이랑 유한양행이랑 동아에스티까지 넣어줘서 최선호주로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오늘 뭐 주가 상의 반응을 봐도 약간 중소형 제약주들이 조금 더 타격이 있는 것 같고, 네, 바이오주는 뭐 크게 주가상으로는 안 밀리고 이런 상황인데 방어 전략 어떻게 써야 될까요? 예, 일단 오늘 다루는 재료만 보시면 제약바이오는 2007년에 나왔던 뭐 제네릭 상한가 대비 오리지널 대비 그 제네릭 약가가요. 80에서 68% 떨어지고 그리고 현재는 이제 53.5%까지 많이 인하되고 있는데 이번엔 차등이니까 심리가 예전보다는 그러니까 일괄로 그냥 다 꺾어서 왔을 때보다는 양호할 것이다라는 게 뭐 여러분도 생각하시 직관적으로 다 그렇게 생각이 되시잖아요. 다만 이제 2012년 당시에 약값이 빠졌을 때에 중소제약사 실적이 당해에 실제로 2011-12 시즌에 2011년도에 1170억 하던 게 그 다음에 996억 나왔고요. 아, 많이 떨어졌네요. OP 마진도 네. 11% 하던 게 9.6%까지 악화됐으니까 실적 타격은 있을 것 같다라는 거고요. 네. 바이오 시밀러 역시도 이것도 말 그대로 시밀러 복제약이니까 좀 뭐 다른다고는 해도 화학 약품보다는 그래서 이쪽도 심리는 썩 좋지는 않을 거다. 바이오 시밀러도 이렇게 보여지고요. 건강보험 재정 이게 지금 얼마나 지원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긴 관점에서는 떨어뜨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이오 시밀러도 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로는 뭐 지금 제약바이오는 수급적인 이슈가 신규 상장주 위주로 코스닥 150 편입 기대감 그게 가장 강했었던 거고요. 미국 암학회 관련해서 뭐 항체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이쪽이 좀 좋았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또 상대적으로 실적 시즌에 들어가게 되는 상황에서 투자 메리트는 없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쪽 종목들은 대체로 그 실적 모멘텀 가지고 움직이는 건 아니니까. 네네.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실적을 보고 움직이는 바이오 시밀러 업체들인데 이쪽이 뭘 개발한다 이런 의미는 없는 거잖아요. 현재 그래서 실적 부분도 이 두 업체들은 삼성 바이오나 셀트리온은 보게 될 건데 이익 전망이 좋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여러분 다들 아시는 것처럼 분식회계 관련해서 검찰 조사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네. 심리가 더 안 좋다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대부분 우리는 제네릭이다 뭐 인정을 하고 싶지 않겠지만 아직은 그렇다라는 거고요. 네. 신약 개발 능력이 있는 업체는 손에 꼽을 정도다. 그래서 대체로 이번에 나왔던 이 재료는 좋지는 않다, 제약바이오에. 그래서 좀 잘 선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섹터별로 바이오는 암학회 이슈가 있는데 이미 주가가 많이 올랐다 좀 빠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네. 조율이 필요할 것 같고, 밸류에이션은 산정할 수가 없는 거죠. 적자 기업이 많으니까. 그리고 바이오 시밀러는 셀트리온은 물론 이제 그 투자 관련된 이야기들 자금은 문제가 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현금 보유량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왜 지금 해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의문점들하고, 현재 약값이 떨어지는데 안 그래도 약값은 공급 과잉 뭐 이런 거 나오는데 또 자기네도 스스로가 증설을 하겠다고 하니까 네. 약값은 그럼 더 떨어진 거 아니냐는 우려도 약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적이 일단 워낙에 안 좋기 때문에 셀트리온 쪽은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감안해서, 시밀러 네. 관련해서는 바이오로직스는 검찰 조사 결과 네, 이 부분도 불확실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주의해야 될 점이 많네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